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터뷰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막을 수 있는데 26년간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고를 이런 사회재난으로 보는지, 이런 사회재난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하나가 가지. 자연재난, 또 다른 하나가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예.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이 구분의 기본적인 원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 게 네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난의 책임을 어떤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회재난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태풍이든 홍수든 이런 거 같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기 힘든 이런 재난들 같은 경우에 자연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자연재난 피해와 사회재난 피해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약간 다릅니다. 사회재난은 네. 누군가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구상권 청구든지 통해서 예. 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자연재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체계가 있고, 예.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 자꾸 발생하니까 국가에서 이걸 좀 변경을 해서 사회재난도 이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보완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은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유가족과 그리고 이제 원인 제공자 간의 갈등, 수많은 소송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많은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사회재난이라는 게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전조가 항상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애미 건물도 붕괴되기 전에 계속해서 전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놓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특징이,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전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조들이 있어요. 수많은 시그널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게 진짜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신호이고 어떤 것이 그냥 단순히 노이즈나 잡음 같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재난, 신호인지는 사실 알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현직에서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는 거는 어렵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사람들의 인명을 구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사실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을 빨리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재난 대응 과정에 가장 부족한 점이 뭐고 뭘 가장 빨리 개선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요 한번 그래픽도 하나 제가 미리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재난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통계자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990년대에는 10,000명 넘게 1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단속도 그렇고 과속 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망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약 4,000명대까지 사망자가 줄어서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내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화재로 보통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감염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만 보통 2,000~3,000 명 정도가 다양한 감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만한 국제사회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라고 보면은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네. 산업재해가 1년에 약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산업재해로 1,000명? 돌아가시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줄질 않아요, 잘. 뚜렷하게 줄질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한 10,000명 정도에서 최근에 한 4,000명대까지 네. 그야말로 눈부시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명을 구해왔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산업재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험한 이런 이제 재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그 광주 재개발 현장도 그렇고요. 수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산업재해가 이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사회랑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영국이 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산업재해 쪽은 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고, 특히나 개선도 안 되고 있는 아주 구질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산업재해가 고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른 사회재난은 이제 피해자가 많이 줄고 있는데 산업재해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인 즉슨 예전보다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 줄기는 했는데 이 위험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와 현재 사회재난의 양상이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이른바 이제 불평등 이슈라고 하는 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이미 이제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받겠지만은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른바 이제 불평등한 고용 상태라든지 불평등한 상황에서 위험이 하층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쿠팡 사태도 그렇고 다양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층이 배달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젊은 층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무려 44%가 교통사고고 이게 이제 2019년 민주당 한정희 국회의원 국감자료에서 제시한 거였는데 이 44% 교통사고인데 대부분이 이제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있는 경향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문제는 이런 이제 원청, 하청 간의 문제, 내국인, 외국인 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의해서 이렇게 고용된 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형태의 새로운 노동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가 새로운 문제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자, 이런 산업재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이 적지 않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는 유가족과 달리 사고가 발생해도 금방 잊잖아요. 사회가 이런 재난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재난이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지는 거는 뭐 당연하고, 또 잊혀질 필요도 있죠. 계속 아픔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이라고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얘기를 하지만,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잘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레슨 런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사고조사위원회, 이게 독립된 조직으로 있어요. NTSB니 CSB니 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도 있고 화학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위원회가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교훈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 작업을 이제 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러한 형태의 조사위원회,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결과로 지금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세월호 사고나 가습기 세척제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조사기관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교훈을 얻고 이것을 홍보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거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단추를 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요걸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언론의 기능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비판도 주세요.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언론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네.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이쪽에 있다 보면은 다양한 기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네. 제가 가장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굉장히 쉽게 사고의 원인을 안전 불감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런 말이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은 원인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이지라고 이제 짐짓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진짜 사고 원인을 왜곡시키는 뭐 관리자가 부실했기 때문에 뭐, 네. 운영자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사고 원인을 단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 철거 과정의 붕괴 사고도 안전불감증이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하청과 재하청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인 관행이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용어보다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이제 전문적인 보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언론에서 이제 이런 재난 사고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사회부에서 스프까지 거쳐가면서 이제 맞습니다.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을 찾기가 힘든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언론사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재난 사고의 보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족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을 준수할 수 있는 보도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뭐 KBS 같은 공영방송 같은 정도에서는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이제 전문 기자를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전문 기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